나는 솔직히 말해 지민의 승진 축하 자리에 초대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미래의 며느리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나를 아들의 삶에서 제외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으니까. 초대장은 전화 한 통이 아닌 무심한 문자 메시지로 도착했다. 민호가 독일에 2주 동안 출장이라 어머님 혼자 계실까 걱정해서 꼭 모시고 싶다네요. 이번 금요일 저녁 18시 강남의 라비에르 레스토랑에서 뵙겠습니다. 복장에 신경 써주세요. 복장에 신경 쓰라니. 서울대병원 신경외 과장까지 지냈던 내가 저녁 자리에 어떻게 차려입어야 하는지 모를까봐. 나는 조용히 웃으며 수많은 학회와 자선 모임에서 단련된 기품을 떠올렸다. 지민은 늘 나를 과소평가하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은은한 검정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하나만 걸었다. 화려함보다는 단아함이 내 나이에는 더 어울렸다. 민호는 늘 엄마의 고급스러움은 조용한 품격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날 오후 위넨 호텔에서 전화를 걸어온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엄마, 오늘 지민이 저녁 모임에 가실 거죠? 당연하지. 빠질 수 없잖니. 억지로 초대받게 해서 죄송해요. 둘 사이가 항상 순탄치 않은 건 알지만 엄마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내 사랑스러운 아들. 난 30년 동안 수술실과 해외 의료봉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며느리 될 사람과 저녁 한 끼쯤은 문제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남편 영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은 당신의 외교력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라비에르에 도착하자.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한식 퓨전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입구 쪽에서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무리를 이끄는 지민이 눈에 띄었다. 나를 본 순간 짧게 스친 불편한 표정, 곧바로 매끄럽게 덮어버린 미소. 어머님, 오셨군요. 그녀는 일부러 민호 어머니라고만 소개했다. 이름도 관계도 없는 그저 아들의 엄마일 뿐인 존재로. 자리에는 지민의 부모님,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했다. 대학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CEO라 소개된 중후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 나는 남은 자리에 앉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승진 축하해요, 지민 씨. 민호가 참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를 글로벌로 확장시킬 계기가 될 거니까요. 전차의 요리가 나오자 분위기는 조금 변했다. 지민은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본어로 말을 바꿨다. 혼토니미엔다오 네, 코노 오바산토 이완 같이 있어야 하다니. 정말 귀찮네. 이 아줌마랑 밤새 같이 있어야 한다니.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부모님은 시선을 피했다. CEO는 눈치채지 못한 듯 음식에 집중했다. 나는 태연하게 젓가락을 움직였다. 수술실에서 10시간 넘게 버티던 표정관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빛을 발했다. 지민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한 듯 일본어나 영어로 계속 비아냥거렸다. 목소리가 얼마나 신경 거슬리는지 몰라. 꼭 찍찍대는 참살 같아. 그녀의 조롱은 점점 대담해졌다.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속마음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다시 깨어났다. 아프리카 의료 봉사에서 배운 불어, 남미에서 익힌 스페인어, 일본 학교에서 수련하며 익힌 일본어. 나는 언어를 전공한 적도 없지만 필요하면 익히는 게 내 삶이었다. 지민이 모르는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을 들이킨 뒤 부드럽게 일본어로 말했다. 지민 씨,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조금 상처받을 뻔했네요.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잘 듣고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민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듯 창백해졌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부모님이 나를 향해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오늘 밤은 단순한 저녁 모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민호는 이제 어머니 품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지민의 마지막 말은 칼끝처럼 날카롭게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한국어로만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일본어와 영어로 주고받는 비아냥을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CEO 김 대표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무표정한 듯 보였지만 어쩐지 깊은 호기심이 깃든 눈빛이었다. 혹시 그도 지민의 외국어 농담을 이해한 것일까? 저녁 자리가 마무리되고 모두가 일어날 때 나는 천천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민 씨, 나는 맑은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오늘 저를 소처럼 비유하셨죠? 소는 한국에서도 예로부터 근면과 끈기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무심코 하신 말씀이 칭찬일지도 모르겠네요. 순간 테이블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지민의 어머니는 놀란 듯 입을 가렸고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숨을 죽였다. 나는 이어서 부드럽게 영어로 말을 이었다. 작고 시끄럽다고 비웃은 참새 같은 목소리라 하셨죠? 하지만 참새는 늘 끈질기고 언제나 집을 지켜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충성심과 버팀목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고 CEO 김 대표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차분하게 불어로 덧붙였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환영받을 때가 아니라 남을 낮잡아도 괜찮다고 믿는 순간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 아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그의 몫이지만 저는 그가 존중을 아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국어로 돌아와 마무리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 씨,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자리를 떠났다. 뒤에 남겨진 것은 숨조차 삼키지 못하는 정적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가을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몇 시간 만에 처음 내쉰 깊은 숨은 묘하게 가벼웠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다. 다음 날 민회계는 그저 흥미로운 저녁이었다. 고만 말하며 대화를 곧장 그의 뮌헨 프로젝트 이야기로 돌렸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던 듯 지민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럴 거라 예상했다. 그런 굴욕은 쉽게 봉합되는 일이 아니니까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하고 옛 동료들과 점심을 하고 집안을 돌보며. 그런데 저녁 식사가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은 김 대표였다. 고급 정장을 입고도 이 조용한 동네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듯한 모습. 박 선생님, 갑작스러운 방문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민 씨에게서 주소를 받았습니다만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놀람을 숨기며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해외 의료봉사에서 가져온 소품들이 걸려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받은 직물, 남미에서 받은 목각상, 일본 학회에서 받은 작은 판화. 차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블랙커피면 충분합니다. 그는 커피를 기다리며 내 의료봉사 사진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설명했다. 2010년 콜롬비아 수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인상적이군요. 사실 어제 드린 인상 때문에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침착함, 그리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우리 회사는 해외 시장, 특히 일본, 프랑스, 스페인 쪽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문화적 소통과 교섭을 돕는 자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의학적 경력과 국제 현장에서의 경험은 교과서적 통역사보다 훨씬 값진 자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상당한 보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제안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의료 봉사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실망스럽지 않다는 듯 웃었다. 역시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품위 있는 태도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민회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민호와 지민 씨 사이의 문제니까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정말 대단히 관대하시군요. 관대함이 아니라 제 원칙일 뿐입니다.
나는 가족 관계에서 제3자가 다리를 놓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저녁이 내 인생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늘 믿어왔다. 민호는 이제 성인이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의 의견조차 2차적인 참고일 뿐 그의 삶은 결국 그의 선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김 대표와 나는 한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서 겪는 어려움, 내가 봉사하며 다녀온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 그리고 서울이 해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돌아갈 준비를 하던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제 제안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는 솔직히 답했다. 그가 떠난 뒤 지민이 혹시 이 방문 소식을 듣게 될까 잠시 생각했지만 곧 흘려버렸다. 나이 50을 훌쩍 넘기고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살아왔는데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쓰기에는 내 삶이 너무 짧았다. 그러나 몰랐다. 그날 저녁의 진짜 여파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 뒤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었다. 민호는 독일에서 매일 전화를 걸어와 프로젝트에 대한 흥분을 전했고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행복감이 더 짙었다. 나는 무료 진료소 봉사와 규칙적인 일상에서 위안을 찾았다. 지민은 철저히 침묵했다. 단 한 통의 문자도 카카오톡 단체방 알림도 없었다. 그 침묵은 오히려 편안했다. 나는 처음부터 갈등을 원한 적이 없었다. 다만 기본적인 존중을 원했을 뿐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달라져 있었고 민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할 뿐이었다. 지민이 사실을 왜곡해 말할까? 아니면 나처럼 아예 입을 다물까? 답은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틈으로 보니 민호의 대학 동창 성준이 서 있었다. 그는 지민의 저녁 모임에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을 통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듯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평소 농담을 잘하던 성준이었기에 그의 진지한 표정은 낯설었다. 나는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져 있었고 그는 차 한 잔만 달라고 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마침내 말했다. 모두가 지민 씨의 저녁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전해주더군요. 어머니께서 일본어, 영어, 불어로 대응하셨다는 것까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민 씨가 모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민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답니다. 그는 민호가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나는 놀라지 않았다. 지민은 늘 민호 앞에서만은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으니까. 하지만 성준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다. 저는 민호에게 말할 겁니다. 그는 제 친구로서 15년을 함께한 사람이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왜 굳이 내게 먼저 알리나요? 그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답했다. 혹시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멈춰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호는 늘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뒤에도 어떻게 꿋꿋이 살아오셨는지, 환자와 봉사에 헌신하셨는지, 이번 일은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성준아, 내 마음은 고맙구나. 나는 직접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가정사라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네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막고 싶지는 않다.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남 뒷담화를 하고 그걸 또 감추려는 사람은 그와 함께할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대놓고 동의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민호는 현명하다. 언젠가 진실을 깨닫고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 믿었다. 성주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된장국을 권했지만 웃으며 사양했고 현관 앞에서 떠나기 전 다시 물었다. 민호, 이번 주 토요일에 귀국하죠? 일요일 아침에 제가 농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 다 말할 겁니다. 그가 떠난 뒤 고요한 부엌에 혼자 서서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다. 나는 민호에게 직접 말하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지키려 했지만 다른 이들의 침묵까지 요구할 수는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 주 내내 이상하게도 시간은 멈춰선 듯 흘러갔다. 김 대표로부터는 정중한 감사 편지와 함께 내가 봉사하는 무료 진료소에 후원금이 도착했다. 사업가다운 계산과 동시에 따뜻한 배려가 담긴 제스처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민에게서 첫 연락이 왔다. 단 한 줄의 문자였다. 민호 돌아온 다음 날 점심에 뵙겠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민의 문제는 사과도 없었고 지난 일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집과 시간을 당연히 쓸 수 있다는 태도로 점심 약속만 통보해왔다. 나는 짧게 확인만 하고 답장을 보냈다. 민호를 오랜만에 볼 수 있겠군요. 지민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토요일 저녁 민호가 귀국하기 전 나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수술실에서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온 세월 덕분일까. 가족 간의 갈등이 아무리 쓰라려도 터져나오는 뇌동맥류나 지진 잔해 속 아이의 목숨보다 무겁지는 않았다. 이번 일 역시 내가 늘 그래왔듯 담담하게 맞이하면 될 터였다.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국 민호에게도 더 나은 길을 열어줄지도 몰랐다. 늦은 밤 귀가한 민호는 지쳐 있었지만 성공적인 해외 프로젝트로 인해 눈빛이 빛났다. 나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늘 해주던 김치찌개와 잡채를 차려놓고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지민이 공항에 마중 나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 방에서 푹 쉬고 싶다며 집으로 곧장 왔다고 했다. 내일 점심에 지민이랑 같이 오기로 했어. 오전에는 성준이랑 농구하기로 했고.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자 받았어? 준비해 놓을게. 그는 나를 잠시 응시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통찰력 있는 눈빛이었다. 엄마, 그때 저녁은 어땠어 정말로?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꽤 많은 걸 드러내는 자리였지. 하지만 넌 오늘은 푹 쉬어야 해. 내일 이야기하자. 일요일 아침, 민호는 농구복 차림으로 성준을 만나러 일찍 나섰다. 나는 그가 돌아오면 먹을 반찬들을 준비하며 식탁을 정성껏 차렸다. 그런데 11시 샵 5분, 차가 예상보다 일찍 마당에 들어왔다. 현관문이 세차게 열리고 닫히더니 그의 발걸음이 급히 다가왔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부엌에 있어. 나는 손을 닦으며 돌아섰다. 문간에 선 그는 농구복 차림 그대로였다.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민이 그날 저녁 엄마를 비웃는 말을 일본어나 영어로 하면서 엄마가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나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엄마는 일본어, 영어, 불어로 대답해서 모두가 다 알아듣게 하셨고, 그래. 그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와 똑같은 습관이었다.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가장 준비해둔 질문이었다. 그건 지민 씨와 나 사이의 일이었으니까. 넌 중요한 프로젝트로 바빴잖니? 어떤 진실은 직접 당사자끼리 마주해야 해.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가 엄마를 소라고 했대요. 또 참사의 같은 목소리라고. 결혼하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까지. 엄마는 그걸 다 듣고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다고요? 나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품위를 지키는 게 유일한 길이었지.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성준이가 다 말해줬어요.
게다가 그 자리에 있던 김 대표도 다 알아들었다면서요. 결국 엄마의 대응에 자리가 다 얼어붙었다고.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맞아. 김 대표는 그 뒤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자문일을 제안하기도 했어. 정중한 제안이었지. 물론 거절했지만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지민의 상사가 그녀가 모욕한 바로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오히려 존경을 표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마당에 또 다른 차가 들어왔다. 지민이 점심 약속대로 도착한 것이었다. 민호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엄마, 이번 건은 제가 직접 마무리할게요. 혼자 얘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난 산책 다녀올게. 천천히 해. 나는 핸드폰과 열쇠를 챙겨 뒷문으로 나섰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이웃들이 인사를 건네왔다. 나는 그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발걸음을 이어갔다. 1시간이 지나자 민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끝났어.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집에 돌아와 거실로 들어가니 그는 혼자 앉아 대학 졸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결연했다. 엄마, 나 약혼 깨기로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저 그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것은 오직 그의 선택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성준이가 거짓말한다고 했어. 아니면 친구들이 과장했다고. 엄마가 잘못 알아들은 거라고까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믿지 않자 그냥 장난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 흔히 쓰는 방어지.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러다 결국 울었어. 승진 스트레스, 결혼 준비 스트레스, 내가 출장 간 동안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다고. 민호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그마저도 통하지 않자 화를 냈어. 엄마랑 나랑 관계가 지나치게 집착적이고 엄마가 평생 날 조종해왔다고. 그리고 엄마가 일부러 그녀를 망신줘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고. 나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똑바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엄마, 이상하게도 내가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어. 내가 속아 넘어갈 거라 믿은 듯이. 하지만 난 이미 다 보고 있었어. 엄마가 없을 때마다 그녀가 엄마를 어떻게 말하는지. 이번에야 확실히 알았지.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끝냈어. 이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어머니를 모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들통나면 또 날 조종하려 드는 사람과는.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가 정신 차리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우리는 잠시 무겁지만 조용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민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엄마, 왜 지금껏 내가 엄마가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을까? 일본어, 영어, 불어까지. 나는 살짝 웃었다. 사실은 4개야. 독일어도 좀 해. 다만 요즘은 연습할 일이 없어서 조금 서툴러.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에 대해 이걸 몰랐을까? 그는 감탄하듯 고개를 저었다. 그저 내 일이 필요로 해서 배운 도구였을 뿐이야. 수술실에서 다른 기구를 다루는 거랑 같지. 특별한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안에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참 많나 봐. 어쩌면 지민 씨가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게 바로 그거였을지도. 약혼 파기는 생각보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민호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심지어 지민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지민은 처음 며칠 동안 전화와 메시지를 쏟아냈다. 울다가 화내다가 계산적으로 설득을 시도하다가. 그러나 그녀의 친구들조차 그날의 현장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중재 시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는 놀라울 만큼 성숙하게 상황을 정리해갔다. 지민을 헐뜯지 않고 단지 가치관이 맞지 않았다. 고만 말했다.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도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는 순간이 있고 한 번 보고 나면 다시 못 본 척할 수 없다. 고만 설명했다. 나 역시 침묵을 지켰다. 더 얘기할 필요도 억지로 감정을 드러낼 이유도 없었다.
오랜 의사 생활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때로 품위는 말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약혼이 깨진 지 3주쯤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다. 엄마, 김 대표님이 나보고 따로 만나자고 하셔. 민호의 표정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다. 지민 씨 때문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건 안 밝히셨어. 만날 거니? 네, 업계에서 워낙 존경받는 분이니까. 들어서 나쁠 건 없겠지. 만남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날 운명의 저녁이 열렸던 강남의 고급 한식 다이닝 클럽이었다. 다녀온 민호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엄마, 나한테 자리를 제안하셨어. 신설되는 항공우주기술본부장. 서울에서 시작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산연구단지로 옮겨야 한대. 나는 의외였지만 침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큰 제안이구나. 지민 일과는 전혀 상관없대. 예전부터 내 일을 지켜봤고 독일 프로젝트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나는 그의 눈에서 자부심과 갈등이 동시에 비치는 것을 읽었다. 어떻게 하고 싶니?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이고 싶어. 내 커리어에서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면 서울을 떠나 엄마랑 떨어져 살아야 하잖아.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민호야, 난 네가 늘 내 인생을 마음껏 펼치길 바랐어.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도, 해외 연수를 갈 때도, 그리고 지금도. 나 때문에 네가 스스로를 제한하길 원치 않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내가 엄마 곁에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어. 아버지도 말씀하셨을 거야. 내 외로움을 지켜주려고 네 인생을 묶어두는 게 결코 옳지 않다고. 만약 내가 부산으로 옮기면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의 질문은 정직했고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차례 생각해본 문제였다. 난 계속 무료 진료소 봉사를 할 거야. 아마 해외 의료봉사기획위원회에도 더 많이 참여하겠지. 어쩌면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스스로도 놀랄 답을 입 밖에 냈다. 어쩌면 김 대표가 제안한 자문일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 물론 원격으로만. 민호의 눈썹이 놀라듯 올라갔다. 엄마가 그걸 하신다고요? 정규직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봉사로는 의료기술만 쓰지만 내가 배워온 언어와 문화적 경험도 다시 활용할 수 있잖니. 진심이세요? 생각 중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민호야. 엄마도 나름의 길이 있고 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알았어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고민해 볼게요. 이틀 뒤 우아한 한지 봉투가 퀵서비스로 도착했다. 안에는 김 대표의 손편지가 있었다. 박 선생님, 며칠 전 민호 씨와 저희 회사 직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순전히 그의 전문성과 성취에 기반한 대화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머님과 아드님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이주 문제에서 망설임이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가족 문제에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원격 근무와 유연한 조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민호 씨와 함께 부산 본사와 연구단지를 둘러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즉각적인 결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 김 대표 드림. 전략적이면서도 정중한 편지였다. 나는 저녁 무렵 민호가 운동을 다녀왔을 때 부엌 테이블에 편지를 두었다. 그는 2번이나 읽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집요하시네.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지. 인재를 알아보고 붙잡는 거. 민호는 생각에 잠긴 듯 편지를 탁자 위에서 굴리다가 물었다. 엄마, 부산에 가서 직접 보실 의향 있으세요? 있지. 내 결정을 바꾸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솔직히 궁금해. 어떤 기회인지 직접 보고 싶어.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약혼 파기 이후 처음 보는 가벼운 웃음이었다. 그럼 같이 가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나는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다. 지민의 잔인한 언행이 시작이었던 사건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아들의 불행한 결혼은 막아졌고
동시에 내 안에서 잊고 지냈던 가능성들이 다시 깨어났다. 때로는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다. 부산은 특유의 활기와 바닷바람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김 대표가 직접 차량을 보내 공항에서 숙소까지 안내해 주었는데 기사님은 해운대와 광안리, 남포동을 지날 때마다 특징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숙소는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레지던스였다. 2개의 방이 따로 있는 넓은 공간에 들어서자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채용 면접이 아니라 정식 영입이네요. 맞아. 단순히 일자리 제한이 아니라 전략적 설득이야. 엄마, 예전에 병원에서 인재 채용할 때도 이런 식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의 외과 인재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특별하다는 걸 설득해야 했지. 지금도 원리는 같아. 이틀간의 일정은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오전에는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면담, 오후에는 민호가 거주할 만한 아파트 단지와 연구단지 둘러보기, 저녁에는 그가 함께 일하게 될 핵심 연구진과의 만찬. 나를 위해서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외사업부 팀과의 간담회, 그리고 부산 시내의 무료 진료소 방문, 서울에서 하시던 봉사활동을 이곳에서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다. 단순히 민호만이 아니라 나 역시 이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본사 건물은 해운대, 마린시티의 초고층, 빌딩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과 현대 미술작품이 전시된 로비를 지나며 나는 민호의 눈빛이 점점 빛나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그의 열정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무대였다. 이번 연구소 운영과 같은 기회를 이 나이에 맡는다는 건 민호에게 대단한 도약이었다. 김 대표는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했는데 아들을 영입하려는 자리임에도 먼저 내게 인사를 건넸다. 박 선생님, 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민호 씨, 이곳이 앞으로 당신의 터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전 일정은 치밀하게 흘러갔다. 민호는 기술회의와 연구소 시찰에 나섰고 나는 해외사업부 이사인 이혜진 씨와 만나게 되었다. 대표님께서 선생님의 언어 능력과 국제 경험을 높이 평가하시더군요. 다만 전공은 의학이지 경영은 아니시죠? 맞습니다. 제게 언어는 의료봉사와 수술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였을 뿐 본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전에서 갈고 닦은 경험이야말로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낯선 환자에게 모국어로 복잡한 수술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통역 이상의 가치를 지닌 소통이지요. 우리는 2시간 넘게 회사의 해외 확장 전략, 문화적 장벽, 그리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제안은 정규직이 아닌 원격 파트타임 형태였다. 분기마다 부산 본사를 방문하고 필요할 때 국제회의에 동행하는 수준. 저희가 원하는 건 전임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그녀는 설명을 덧붙였다.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의 시각과 역량을 빌리고 싶다는 겁니다. 보상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따라 책정될 겁니다. 나는 솔직히 흥미를 느꼈다. 아직 봉사와 의료 활동은 내 중심이지만 오래 묵혀둔 능력을 다시 펼칠 기회일지도 몰랐다.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물론 제 결정은 민호의 선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께 드리는 제안은 독립적인 것입니다. 민호 씨, 이전부터 대표님은 선생님을 인상 깊게 보셨으니까요. 오후에는 부산 시내 무료 진료소를 둘러보았다. 서울에서 내가 봉사하던 작은 시설과 달리 훨씬 크고 체계적이었다. 전문의들이 매주 자원봉사를 나오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진료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원장은 내 이력을 듣자마자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스페인어 환자도 많고 불어를 쓰는 아프리카 이주민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의사는 금보다 귀합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와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들뜬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연구팀이 정말 대단해요. 내가 꿈꿔온 장비들이 다 있고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요. 나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미소 지었다. 마치 영수가 새로운 수술 기법을 이야기하던 때와 닮아 있었다. 엄마는요? 오늘 일정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흥미롭더구나. 자문제안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어. 무료 진료소도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 민호는 내 표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엄마, 진지하게 고려 중이시죠? 나 때문만이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단 하루 만나고 결정을 내리진 않겠지만 가능성은 분명 있더구나. 저녁 만찬 자리에서 나는 경영진들의 대화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다. 민호를 대하는 태도는 존중이 가득했고 나이에 따른 깔봄은 없었다. 오히려 그의 의견을 경청했고 때로는 질문을 통해 더 깊이 끌어냈다. 특히 내가 우연히 들은 대화는 인상적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군. 5년 안에 본부 전체를 이끌 수도 있겠어. 최고 기술 책임자가 속삭였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재야. 김 대표가 대답했다. 어머니도 대단하시지. 전혀 다른 분야지만 같은 분석력과 윤리적 기준을 지니셨더군. 나는 못 들은 척했지만 내심 흐뭇했다. 내 대한 칭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민호를 단순한 신입 인력이 아닌 잠재적 리더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둘째 날은 주거 지역과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일정까지 더해졌다. 귀국 비행기에 오를 즈음 우리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결정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김 대표가 말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준비되셨을 때 알려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민호가 불쑥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엄마, 만약 내가 이 기회를 잡으면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 나 부산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부산으로 오시려는 건 정말 원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혼자 두고 떠나는 걸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답을 곱씹었다. 둘 다 영향을 줬을 거야. 내 곁에 있다는 건 분명 큰 이유지만 자문일이나 의료봉사 기회 자체가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야. 엄마가 인생 전체를 네 양심의 짐을 덜어주려고만 옮기진 않아. 우리 둘 다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면 충분해요. 우리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 같네요. 비행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 나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다. 나이에 들어서 찾아온 변화는 내가 구하던 건 아니었지만 분명 눈앞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전문적 도전, 은퇴 뒤에는 다시 쓰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능력을 되살릴 기회. 아이러니하게도 지민이 무심코 나에게 퍼부은 조롱이 이런 길을 열어준 셈이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소소한 순간으로 위장해 찾아온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단계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 민호는 김 대표의 제안을 정식으로 수락했고 6주 뒤를 시작일로 협상해 천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해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내놓기로 했다. 압도적인 변화도 이렇게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면 훨씬 감당할 만했다. 다만 정리 과정은 예상보다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어느 토요일 민호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 물었다. 아버지의 의학 노트 다 남겨둘까요? 나는 묵직한 가죽 제본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남편이 평생 기록한 연구와 임상 노트였다. 아니, 하지만 버려선 안 되겠지. 의대 도서관에 기증하자. 교수 자료로 보관할 거야. 민호는 조심스레 박스에 담았다. 그럼 이 사진들은요? 아버지가 학회에서 제자들과 찍은 것들. 서로 몇 장만 고르고 나머지는 디지털로 남기자. 다 가져갈 순 없잖니. 그렇게 주말마다 집안 물건을 하나씩 정리했다. 단순히 실용성뿐 아니라 감정적인 무게까지 평가하며 무엇은 새 삶에 가져갈지,
무엇은 사진으로 남길지, 무엇은 완전히 놓아줄지. 이 과정은 뜻밖의 해방감마저 주었다. 한 상자를 정리할 때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기분이었다. 이사 소식은 금세 퍼졌다. 동료 의사들은 놀라면서도 존경을 보였다. 선생님께서 서울을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후배였던 지금은 신경외 과장이 된 은정이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늘 남들과 다른 길을 가셨잖아요. 80년대에 여성 의사로 버티셨고 아이 키우며 과장직까지 하셨고 새 수술법도 처음 도입하셨죠. 이번에도 또 새롭게 은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다. 20년 동안 제 롤모델이셨는데 이번에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네요. 민호도 회사 동료들로부터 비슷한 반응을 받았다. 처음엔 놀랐지만 곧 기회를 이해했고 몇몇은 혹시 나중에 연구단지 인력 늘리면 꼭 연락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지민의 반응도 따로 찾아왔다. 민호가 사직 소식을 전한 지 사흘 만에 장문의 메일을 보낸 것이다. 엄마, 지민 씨가 내 선택이 충동적이라네. 파혼 직후라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내린 결정이라고. 나는 저녁 반찬을 준비하며 담담히 대답했다. 흥미로운 관점이구나. 게다가 엄마가 나를 조종했다고까지 써놨어요. 엄마의 언어 능력을 일부러 이용해 자기를 망신줬고 김 대표 제안도 사실 엄마가 꾸민 일이라는 식으로.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수천억 원짜리 항공우주 프로젝트를 엄마가 나랑 지민 사이 갈라놓으려고 만든 거라니. 나는 억지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정도라면 꽤 치밀한 음모겠구나. 민호는 다시 메일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부산행을 거절하면 예전처럼 다시 관계를 생각해 보겠대요.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 조건부 제안은 오히려 민호의 결정을 더욱 굳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사람마다 상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녀는 관계와 지위를 동시에 잃은 거니까.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각자 따로 생활 공간을 두는 방식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자연스러웠다. 민호는 새로 맡은 항공우주 연구본부장 역할에 몰두하며 매일 늦게까지 일했고 나는 나대로 무료 진료소에서 주 3회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해외 사업팀 자문을 맡으며 바쁘게 지냈다. 틈날 때마다 해운대와 남포동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부산의 골목길을 둘러보는 것도 일과가 되었다. 6주가 지나자 약속했던 파리 출장 기회가 찾아왔다. 민호는 독일 학회에서 곧장 합류했고 나는 김포에서 출발했다. 예전 의료활동 때 모아둔 마일리지를 처음으로 사용해 비즈니스석에 앉으니 내 인생이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다. 김 대표가 직접 준비한 호텔은 관광객보다는 비즈니스 인사들을 위한 조용하고 세련된 부티크 호텔이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저녁에 민호와 다시 만나 서로의 준비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하루 종일 기술 규격과 투자 전망을 검토했고 나는 오래전 의료봉사 때 사용했던 불어 표현을 다시 다듬으며 이번 협상에 대비했다. 긴장돼요? 민호가 물었다. 적당히 경계심이 드는 거지. 뇌 수술도 아닌데 동사를 하나 틀린다고 누가 죽는 건 아니잖니. 대신 수십억 원이 오가죠. 그건 맞지. 하지만 생사의 기로와 비교하면 숫자는 덜 무겁게 느껴진단다. 다음 날 파리 사무소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다. 커피 테이블 옆에서 김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던 이는 지민의 어머니 최은주 대표였다.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고 민호는 잠시 굳었다. 나는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표정을 지켰다. 박 선생님, 민호 씨 잘 오셨습니다. 김 대표가 우리를 맞으며 말했다. 여기는 최은주 대표님이십니다. 유럽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항공 부품 제조사를 이끌고 계시죠. 그녀의 얼굴에는 잠깐 놀람이 스쳤으나 곧 차분한 미소로 가려졌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나는 곧바로 유창한 불어로 대답했다.
몇 달 전 따님의 저녁 모임에서 잠깐 뵈었지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렇군요. 그땐 제대로 말씀 나눌 기회가 없었죠. 민호는 아직 불어가 서툴렀기에 영어로 예의를 다했다. 대표님, 앞으로 협력이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각국 투자자들이 차례로 의견을 내놓았다. 기술 관련 논의에서는 민호가 중심에 섰고 나는 전문 용어의 뉘앙스가 흐려지지 않도록 필요한 순간에만 다리를 놓았다. 휴식 시간, 창가에 서 있던 나에게 최 대표가 다가왔다. 그날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이런 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불어로 조심스레 말했다. 그때는 제 소개가 필요치 않았고 기회도 없었으니까요. 내가 담담히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이 민호 씨의 채용 과정이 조금은 특이했다고 하던데요.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특별한 건 김 대표가 그날 현장에서 따님의 태도를 직접 목격하신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날 내가 나서서 막았어야 했습니다. 딸이 다른 언어로 선생님을 조롱할 때 부적절했죠. 맞습니다. 나는 덧붙이지 않았다. 어떤 사과는 장식이 필요 없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성격과 제 야망을 동시에 물려받았어요. 늘 좋은 조합은 아니죠. 그녀는 멀리서 민호가 이탈리아 투자자와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드님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군요. 그 나이에 이런 책임을 맡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민호는 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나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오후 회의는 재무와 법률 검토로 이어졌고 나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았다. 김 대표가 미묘한 이해관계를 절묘하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며 왜 그가 이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 실감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나는 파리의 불빛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생각했다. 몇 달 전 지민이 던진 모욕이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회의는 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만 남겨둔 채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김 대표는 개선문 근처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주최했고 이제는 공식적인 긴장이 풀린 자리에서 대화는 한층 더 사적인 주제로 흘러갔다. 내 옆자리에 앉은 최은주 대표와는 예상보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기업을 이끄는 일과 가정을 지키는 일, 늘 양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에서 남성 중심의 경영 환경 속에서 올라온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아마 지민에게 직업적 성공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고 다른 가치는 소홀히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부모에게 완벽한 공식 같은 건 없죠. 순간순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걸 선택할 뿐이니까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파혼 이후 아드님이 제 딸과 다시 연락한 적 있나요? 내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민호는 신뢰가 깨지면 미련을 남기지 않는 성격이에요. 최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은 지민이 배워야 할 부분일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일은 여전히 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뜻밖의 연민을 느꼈다. 지민의 태도가 상처를 남겼다 해도 결국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예상치 못한 결과와 마주하며 흔들리고 있는 인간일 뿐이었다. 시간이 주는 시각이 있지요. 즉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천천히 정리하게 해주니까요. 맞습니다. 다만 어떤 교훈은 더 오래 걸리기도 하지요. 그녀가 씁쓸히 미소 지었다. 저녁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기 전 김 대표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첫 협업치고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역시 잘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민호와 나는 짧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인연의 결을 공유했다. 예상치 못한 파트너십이 오히려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법이죠. 나는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민호와 함께 센 강변을 걸으며 나는 초의 대표와의 대화를 들려주었다. 딸보다는 훨씬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분 같아요. 민호가 말했다.
대부분 부모는 자식의 결점을 안다고 해도 쉽게 고치진 못하니까. 하지만 인정은 하지. 내가 대답했다. 엄마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지민의 어머니와 일하는 게. 불편하다기보다 오히려 깨달음을 줬다. 어머니를 보니 딸의 행동이 이해는 됐어. 변명은 아니지만 맥락은 알 수 있었거든.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춰 재건된 파리 성당의 첨탑을 바라보았다. 인생도 저 성당 같구나. 무너짐이 있어야 새로 세워지기도 하지. 엄마, 너무 철학적이에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 도시 탓이지. 파리는 사람을 자꾸 생각에 잠기게 해. 그렇게 뜻밖의 인연이 얽히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차가운 한마디 조롱이 결국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운명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늘 인과를 신뢰해왔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만든다. 지민은 불신과 조롱을 택했고 민호는 원칙을 택했다. 나는 익숙한 안전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택했다. 결과는 그 선택들의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이었다. 파리의 별빛 아래 호텔로 돌아가면서 나는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지민의 상처 주는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우리 자신의 힘 덕분에. 겨울이 되자 부산은 매서운 바람과 잦은 눈으로 변했다. 서울보다 한결 거칠고 극적인 계절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묘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12월이 되자 민호와 나는 각자의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 민호는 항공우주 본부를 이끌며 파리에서 시작된 유럽 파트너십을 본격적으로 성과로 연결하고 있었고, 나 역시 자문 역할이 예상보다 크게 확장되었다. 해외 협상에서 내 의견이 점점 더 중요하게 쓰였고, 의료봉사 클리닉은 내 주간의 중심이 되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가 서툰 어르신들에게 의료 설명을 전할 때마다 내가 배운 언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선생님은 진짜 하늘이 보낸 분이에요. 환자 가족이 내게 고개 숙여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옳은 길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정말 큰 도움이 되셨어요. 무료 진료소의 원장이자 신경과 전문의인 김 원장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방금 전 어지럼증과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는 나이 든 베트남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1시간 가까이 치료 과정을 설명해 준 참이었다. 대부분 봉사 의사들은 간단한 일상 회화 정도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신경 증상과 약물 상호작용까지 설명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의학은 기술적 정확성뿐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감정의 섬세함까지 함께 전달돼야 하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산에서 맞은 첫 번째 연말은 낯설면서도 새로웠다. 20년 동안 함께 꾸몄던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었고 매년 다니던 서울 예술의전당 연말 음악회도 없었으며 병원 동료들과 모이던 연말 송년회도 없었다. 그래서 민호와 나는 억지로 예전 방식을 재현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즐기기로 했다. 해운대 빛축제, 광복동 크리스마스 마켓, 전통 공예품과 따뜻한 수정과를 파는 노점. 우리는 부산이 가진 고유한 연말 문화를 하나씩 경험했다. 느낌이 달라요. 어느 저녁 눈발이 흩날리는 남포동 골목을 걸으며 민호가 말했다. 서울에서의 전통과 비교하면 더 좋다, 덜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새롭네요. 그게 바로 변화의 본질이겠지. 나는 대답하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공연을 기다리던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김 대표는 우리를 회사 송년회에 초대했다. 장소는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실마다 특별 조명이 더해져 분위기는 더욱 빛났다. 홀에 들어서자 해외 사업부의 혜진 씨가 낯선 남자를 데려와 나를 맞이했다. 박 선생님,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부산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신 최민수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다. 은퇴하셨지만 봉사와 자문을 동시에 하고 계시다지요? 나는 그를 의사 특유의 직감으로 평가했다. 악수는 단단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시선은 정직하면서도 존중이 묻어났다. 과거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 접근법 논문, 저희 병원 프로토콜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잠시 놀랐다. 벌써 10년 전 연구였는데. 좋은 연구는 오래 갑니다. 그가 담담히 말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제 신경외과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젊은 의사들이 들어옵니다. 수술 경험과 언어 능력을 모두 갖춘 분이 지도자로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수술 현장에서는 은퇴했습니다.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수술 집도는 아니고요. 지도, 증례 검토, 국제 참가자들과 교수진 간 의사소통 조율이 중심이 될 겁니다. 선생님께 딱 맞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뜻밖에도 설레었다. 의료 경력과 언어 경험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다리 같은 역할. 이미 은퇴했다고 믿었던 나 자신이 또다시 필요한 자리로 초대받고 있었다. 다만 제 일정이 이미 자문과 진료 봉사로 차 있습니다. 주 2회만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잠시 후 민호가 합류하자 혜진 씨는 눈치 있게 초회 교수님을 다른 대화로 이끌어 주었다. 민호는 내 표정을 보고 곧 알아챘다. 엄마, 뭔가 새로운 기회 같네요. 나는 자문 제안을 설명했고 민호는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셔야 해요. 엄마 수술 경험, 언어 능력, 그리고 교육. 딱 맞잖아요. 일정을 또 조정해야겠지. 나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반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해서 조용히 살 거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기업 자문, 무료 진료소 봉사, 그리고 곧 펠로우십 지도까지. 완전히 은퇴 실패네요. 그 말에 나도 웃음을 터뜨렸다. 네 아버지도 늘 그러셨지. 내가 은퇴 따위는 체질적으로 못한다고. 아버지 말씀 그대로네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도 지금 엄마 보면서 정말 뿌듯해하실 거예요. 그날 밤 송년회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여러 동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낯설었던 부산 생활이 이제 점차 내 자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부산시립미술관 송년회의 테라스에 나와 잠시 숨을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는 눈발이 흩날리며 광안대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믿기지 않네요. 지민이 그날 저녁에서 시작된 일이 벌써 7개월이나 흘렀다니. 민호가 중얼거렸다. 상황이 크게 변하면 시각도 금세 달라지지. 인간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니까. 내가 대답했다. 지민 소식 들으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직접 연락은 없었지만 얼마 전 화상회의에서 초회 대표가 말했어. 지민이 스스로 요청해서 마드리드 지사로 발령받았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우린 누구보다 잘 알잖니. 새로운 출발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서 테라스 불빛에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니 지민이 그날 스페인어로 엄마를 조롱하지 않았다면, 엄마가 여러 언어로 대답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든 건 없었겠죠. 그는 손짓하며 넓게 주변을 가리켰다. 화려한 만찬장,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우리 삶에 생긴 변화까지. 인생의 전환점은 늘 평범한 순간이나 아픈 경험으로 위장해 찾아오지. 내가 답했다. 아마 지민은 몰라요. 자기 말 한마디가 결국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꿨다는 걸. 사람은 자기 중심의 이야기만 보려 하니까. 나는 씁쓸히 웃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김 대표가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다가왔다. 새로운 시작과 뜻밖의 여정에 건배합시다. 그는 살짝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날 저녁의 일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그의 미소가 대답 대신 모든 걸 말해주었다. 탁월한 재능은 위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눈 내린 거리를 택시로 달리며 나는 오래된 수술의 마지막 봉합처럼 마음속 무언가가 정확히 맞물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지민의 조롱은 잔혹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이 모든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한 해결은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역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집 앞에 도착하자 민호가 나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부산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나도.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모든 게 예상 밖이었지만 그게 참 고마운 일이야. 1년 뒤 지민의 전역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리에 서 있었다. 부산대병원 국제 펠로우십 간견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전공의와 펠로우들 앞에서 신경외과 현장에서의 다문화 소통에 대해 강견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기술 언어는 세계 어디서나 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언어는 용어 너머에 있습니다. 환자의 문화, 가족,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언어와 문화적 이해가 어떻게 환자의 결과를 바꾸는지 보여주었다. 은퇴 후 처음 느껴보는 진짜 성취감이었다. Q&A 시간에 한 몽골 출신 펠로우가 물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언어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하시나요? 특히 환자들이 쓰는 속어까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필요와 몰입이 가르쳐 준 겁니다. 낯선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운 거지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걸어온 길과 지금의 삶이 하나로 이어진 지점이라는 것을. 나는 강연을 마친 뒤 병원 교수 휴게실에서 리베라 교수와 커피를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다. 국제 펠로우들이 선생님 강의를 멈추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들이 다녀간 적은 많지만 4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의학적 정확성과 정서적 교감을 동시에 보여준 경우는 처음이에요. 수술할 때와는 또 다르지만 기대하지 못한 보람이 있네요.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잠시 화제를 바꿨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김 대표의 조직과 연결되신 겁니까? 신경외과에서 기업 자문으로의 전화는 흔치 않아서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지난 1년 동안은 늘 국제 의료 경험과 언어 능력을 강조하는 단순한 설명으로 넘어갔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마도 그 전역 사건이 있던 날의 기념일이기도 하고 동료로서 쌓은 신뢰 덕분에 솔직해지고 싶었다. 사실은 제 아들의 약혼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를 조롱했어요. 스페인어로. 제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3가지 언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김 대표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는 저를 높이 평가했죠. 리베라 교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표정은 여전히 절제된 채였다. 일반적인 인맥 이야기보다 훨씬 흥미롭군요. 인생은 예측 가능한 이야기대로 흘러가지 않죠. 내가 작게 웃으며 답했다. 우리의 궤적을 바꾸는 순간들은 늘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더군요.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국어 폭로로 시작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우리는 동시에 웃었고 그 순간은 오랜 동료 같아 편안했다. 커피를 마치며 그는 말했다. 다음 달에 병원 국제 프로그램 후원 갈라가 있습니다. 자문 교수님이시니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다문화 교육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이 많거든요.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행정팀과 조율하면 될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사실 제 손님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저녁 식사도 함께하며요. 나는 그 초대가 단순한 예의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임상 현장이 아닌 자리에서 대화 나누는 것도 즐거울 것 같네요.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그 초대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우리 주간 저녁 식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왔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와 잡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는 근처 시장에서 사온 겉절이를 꺼내 놓았다. 스페인 쪽 부품 제작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민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클라우디아 대표가 관리했다고 하더군요. CEO로서는 드문 일이죠. 세부 사항까지 직접 챙기는 성격이군. 나는 지난 화상회의에서 느꼈던 그녀의 집요한 성향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식탁에 앉으며 민호가 물었다. 엄마 강의는 어땠어요? 학생들이 많이 왔나요? 자리도 부족했을 정도였어. 요즘 학생들은 국제적 관점에 특히 관심이 많더구나. 의학도 이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니까요. 창밖에는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민호는 이별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 잡았고, 나 역시 은퇴 뒤 새로운 역할들을 찾아내며 삶을 풍요롭게 채우고 있었다. 가끔은 생각해봐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저녁이 없었다면,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민호는 국수를 덜어 담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지금쯤 저는 서울에 그대로 남아 아마 지수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던 일이 지금은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과 거리는 늘 다른 시각을 주지. 가까이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멀어져야 보일 때가 있어.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수도 이제 인천지사에서 자리를 잡았다더군요. 마케팅 부서를 맡아서 나름 잘하고 있다네요.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야기는 점차 가벼운 주제로 옮겨갔다. 민호가 최근 빠져있는 다큐멘터리, 내가 다녀온 국립현대미술관의 새로운 전시, 그리고 첫 겨울을 맞이하며 계획하는 설, 연휴, 가족 모임 이야기까지. 우리는 근처 전통 찻집에서 사온 수정과와 약과를 나눠 먹으며 웃었다. 그때 민호가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다. 엄마,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세요. 가벼워진 느낌? 좀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리베라 교수님이 다음 달 국제 프로그램 후원 갈래 같이 가자고 하셨어. 게스트로요? 아니면 데이트 같은 의미로요? 민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나는 학자처럼 신중하게 말했다. 정확한 성격은 명확히 하지 않으셨지만 저녁 식사도 함께 하자고 하셨지.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같은 분에게 그냥 수술 기법 이야기하려고 저녁 초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분명 다른 의미가 있죠. 순간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는 기분이 밀려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그 이후로는 친구 이상의 개인적 관계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해지길 바라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민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고 나는 마음 깊이 동의했다. 그날 밤 민호는 돌아가기 전 현관에서 나를 꼭 안아주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 모습 좀 보세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늘 파괴처럼 보이는 순간에서 시작되지. 내가 말했다. 산불이 숲을 태워버려도 결국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가 떠난 후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며 겨울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지수가 내게 던진 잔인한 말이 결국 나와 민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날의 모욕이 아니었다면 열리지 않았을 기회들, 새로운 정체성과 도전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개인적 연결의 가능성까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중요한 건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나는 분노 대신 품격을 선택했고 끝없는 갈등 대신 명확한 선을 그었으며 익숙함에 안주하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다. 그 결과가 지금 내 곁에 있었다. 새로운 전문적 정체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 커리어에서 빛나는 아들, 그리고 어쩌면 뜻밖의 개인적 시작. 스페인어, 불어, 일본어를 배웠던 이유는 단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실용적 도구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성장을 이끄는 촉매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